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이 강세장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지금 강세장이 어깨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축구로 치면 한국 증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인 보고서죠. 어떤 보고서냐면 대표님, 지금 코스피 역사적인 5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5천도 얼마 안 됐는데 5천 넘어서 지금 오늘이 1월 28일, 1월 말이죠. 지금 장중인데 5,150이더라고요. 이번 상승이 유동성 파티인지 한국 주식 기초 체력이 변한 결과인지 어떻게 보시고 이 강세장 앞으로 지속될까요? 요즘에 뭐 아침에 MTS 보는 게 무섭습니다. 이번 상승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와는 결이 좀 다른 상승장이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체질이 좀 바뀌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 5,000포인트, 5,100포인트를 올라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실적하고 밸류업 이 두 가지로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산업이 좀 국한되어 있었던 산업으로 성장세가 전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AI 반도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네. 원전이라든지 조선 같은 네. 정말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 스탠다드를 주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매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한 상승장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이거 될까? 뭐 좀 반신반의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의 의지라든지 또 연기금의 스터디 코드라든지 또 주주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는 낮은 주주 환원율이 정말 극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만큼 변했냐면 선진국 수준의 주주 환원율이 퍼센테이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대한민국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지분도 지금 33% 정도 이상 대한민국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도 또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자동차라든지 화학 같은 굴뚝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달라진 거죠. 조선, 방산, 원전, 이천지, 최근에 CS2026에서 보여줬던 로봇 같은 그런 미래 성장의 대표주들이 정말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주도된 상태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성장 산업 위주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태는 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이 강세장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지금 강세장이 어깨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축구로 치면 전반전은 끝났고요. 하프타임도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고 있는데 후반전 중반부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또 금융투자가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이 개선이 됐었던 부분들로 올렸기 때문에 물론 속도 조절은 필요하죠. 하지만 당분간 이 상태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 증시의 영업이익 개선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네. 2026년 코스피 증시의 영업이익이 지금 440조를 잡고 있거든요. 네. 이 440조라고 하는 수치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2025년도보다 440조가 약 한 45%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마저도 지금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돈을 그만큼 잘 벌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코스피 증시가 5,0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440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수치를 통해서 과거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좀 놀림을 받았잖아요. 그때 12개월 선행 PBR 지표 같은 경우에 평균 10.2배에서 10.5배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증시가 5,000포인트 올라온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12개월 선행 PBR 역시 10.3배 정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평가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실적과 밸류업이면 상법 개정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의 정책 드라이버가 증시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는 거네, 당연히. 네, 맞습니다. 특히나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혁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을 잘 벌면 정말 대주주 일가 쪽만 흘러가고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상법 개정이 그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결정을 내릴 때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어떤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이거든요. 이 지점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런 어떤 신뢰적인 부분들이 쌓였기 때문에 5,000포인트라고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어떻게 보면 큰 손들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정부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사실은 최근 들어서 국내 배당주 펀드 설정액이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대주주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또 주가를 부양해야지만이 세금 혜택도 보면서 배당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던진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매겼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배당주라든지 또 이런 지주사 같은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는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어서요. 지금 코스피 5,000포인트를 올린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라라고 하면 정책의 힘을 저는 한 40%로 보고 있고요.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 기업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한 6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사주가 의무화가 시행되면 코스피 주당 순이익 밸류에이션 재평가 어떤 좀 변화가 있을까요? 코스피 쪽에서의 체질 개선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전개가 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EPS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EPS의 마법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매출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주식수도 100만 주예요. 그렇게 되면 EPS는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수를 100만 주가 아니라 90만 주, 약 10%의 주식을 자사주로 소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10%가 줄어드니까 90만 주인데 이걸 매출로 인해서 90만 주로 나누게 되면 EPS는 10,000원이 아니라 11,110원으로 가만히 있었는데도 매출은 그대로 있는데도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마법 때문에 최근 들어서 KB증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코스피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3년 안에 전량 만약에 소각을 할 경우에 전체 코스피의 EPS는 얼마큼 올라갈 거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15%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었던 시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코리아 프리미엄? 이렇게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그동안 PER 값을 10배로 상정을 해서 박스피를 굉장히 오랜 기간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의 신뢰를 좀 얻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밸류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하게 된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 자사주가 한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K는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PER 값으로 대한민국 증시를 8배 또는 10배 정도에 머물렀었던 이 족쇄가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PER 값 15배라든지 또는 20배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증시 PER 값만 지금 자리에서 20배로 올린다? 그러면 주가는 2배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저 말씀하신 그러면 지주, 더블 카운팅 이슈 접행화된 지주사들의 주가가 상법 개정이 실제 가치 수렴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렴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회사가 있는데 밑에 자식들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식들 회사를 상장시키게 되면
자식들 회사는 벌써 상장하면서 가치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엄마 회사라고 해서 또 받고 있다 보니까 할인을 뭐 50% 해야 된다, 뭐 70% 해야 된다, 이런 할인율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그 꺼렸었던 지주사를 굉장히 꺼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이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이 자사주가 자식들에 있었던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배당을 받게 되면 부모도 역시나 배당 받은 그 배당 금액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환원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당 성향이 최근 들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과거 2, 3년 전보다 한 2배가량 지주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 사실은 이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소액주주들한테 반하는,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조금만 실적이 잘 나오고 미래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쪼개가지고 상장해서 대주주나 또는 그룹사 쪽의 이익이 커지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쪼개기 상장 같은 것도 차단이 되겠죠.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1월 14일인가요?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규모가 한 4,6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1월 14일 날 발표한 이후에 1월 14일서부터 한화 주식이 이틀 만에 30% 폭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뭐 물론 이제 LG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고 밝혔고, LG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천억 정도 있는 자사주 금액을 2번에 걸쳐서 소각하겠다고 했는데요. 작년 9월 달인가 한번 절반 2,5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각을 시켰고, 나머지 2,500억은 올해 상반기 중에 소각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LG 주식도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점층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사주를 지주사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주사 투자를 추천하신 지랑플러스 추천하신다면 어떤 지주사를 좀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 같은 종목들, 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밝혔고 네. 또 한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한화라든지 LG 같은 종목들 지주사로서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는 거기까지 해당되진 않나요? A를 골라라, B를 골라라고 해서 고른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지주사들은 다 괜찮은 그런 상황에 있긴 하는데, 그래도 고른다라고 하면 한화랑 LG 정도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지수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인버스, 꽃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곧버스에 투자하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곧버스에 투자해서 정말 그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코스피가 올해 들어오면서 약 한 12일 동안 연속된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4,000에서 지금 5,100까지.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였는데, 하지만 이런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지수를 놓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수가 아닌가 싶어서 인버스에 타는데요. 네. 인버스도 2배짜리 인버스를 타서 일명 곧버스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곧버스라고 하는 인버스에 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는 예전에 주식에 이런 격언이 있죠. 개인들하고 반대로 매매해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지금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 중에 일부는 곧버스에 타 있고,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팔고 있는 레버리지 ETF 같은 거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인들과, 그러다 보니까 현재 5,000포인트 올라와 있는 이 지수대를 개인들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실적이 있고 체질이 바뀐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부분들로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곧버스에 탄 개인분들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곧버스에 타신 분들도 역시나 탈출구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올해 1분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장 형태를 띄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수 ETF를 사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수보다는 차라리 가장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지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게 더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이제 상반기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한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증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하시는 분은 1분기가 정점이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하 종료나 미국 대선 변수 등 리스크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FOMC에 있어서의 의사록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있죠? 맞습니다. 금리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뉘앙스가 달라졌냐면 물가는 잡혔다. 그리고 이제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네.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냐면 지난 9월 달에 물가 지표는 3.0이라고 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이었는데 11월 달하고 12월 달의 물가 지수는 2.7%포인트로 많이 낮아졌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실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스탠스는 물가가 2% 안에 들어오는 스탠스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 이제는 연준이 생각할 때는 2.7%는 연준이 생각하는 타겟팅 안에는 목표치는 2% 초반이지만 어느 정도 목표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스탠스가 좀 달라졌고 이번 주에 뉘앙스도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중간 선거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리스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미국의 중간 선거도 리스크 부분인 거는 맞는데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보통 집권했었던 여당이 중간 선거를 치르면서 여당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당이 거의 90% 이상 졌으니까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을 때 미국의 지수, 2분기, 3분기의 지수는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중간 선거가 있게 되면 2분기하고 3분기에 미국의 지수는 평균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0% 조정 국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조정 국면이 있을 때 조정 국면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AI에 대한 어떤 수익 검증이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AI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하반기가 되면 AI 쪽에서의 기업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오는 리포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걸 하반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표현을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투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메타 같은 기업 하나만 보더라도 3년 동안에 8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한 기업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속도 조절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AI 쪽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은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보시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는 중동에서의 갈등이라든지 또 대만 문제가 지금 많이 불거져 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통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로 한 4가지 정도의 리스크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에 대한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4,000선 돌파하고 몇 달 되지 않아도 5,000선까지 왔단 말이죠. 이래저래 가파른 상승 속도가 투자자들에게 주는 경고 신호는 없는지 지수 레벨 지금 이제 5,100대인데 이 부담감이 있는 위치에 좀 오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5,000포인트가 과거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솔직히 반년 전만 하더라도 꿈의 지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의 지수를 지금 계속 매일매일 달성해 나가고 있고 오늘도 장이 열렸지만 5,100포인트를 찍었단 말이죠. 네. 이 정도의 레벨단까지 올라올 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000포인트까지는 정말 멱살 잡고 올라왔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기업의 실적이 더 높은 눈높이에 맞는 실적이 전개가 될 건지 또 경제 상황에 맞게끔 정부에서 경제 상황을 잘 전개해 나갈 건지 그로 인해서 5,000포인트 이상 6,000 내지는 7,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 코스피는 5,000포인트 불장이지만 체감은 3,000포인트 중반에 있다라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K자라고 하는 양극화가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체크해보면 5,000포인트를 올렸었던 원동력을 일으킨 섹터는 뭐 반도체 또는 뭐 자동차, 방산, 조선, 원전 같은 소수의 특정 대형주들만이 이끌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 성장 섹터 이끌었었던 섹터가 추가적으로 눈높이에 맞게끔 더 높아지는 실적을 보여줘야 5,000포인트를 가든 뭐 6,000포인트를 가든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정말 주식 투자 대기자금이라고 하는 대기자금이 92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급이거든요.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라는 거죠. 사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포모 증후군 같은.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고 나만 수익을 못 보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자금만 92조까지 달했던 게 아니라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또는 대출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유럽의 거대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IB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인 보고서죠. 어떤 보고서냐면 지금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다. 내부적인 증권사나 금융기관, 투자은행만 사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ELS 같은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파생 상품이 얼만큼 증가했냐면 30%에서 40% 이상 파생 상품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파생 상품이 이렇게 늘 때마다 사실은 증권사는 해지 상품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야 ELS 파생 상품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런 거죠. 대한민국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또는 성장성이 정말 좋아서 진성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기계적인 매수세가 지금 5,000포인트까지 올려놨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관이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들어온 대한민국 주식의 금액 같은 부분들이 약간 20조 원 이상 샀었던 부분들이 그런 자금이라고 톡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닌가요? 외국인들은 좀 많이 샀긴 샀는데 앞서 소시에테 제네랄이 꼬집는 건 외국인을 제껴두고 대한민국의 기관들, 금융투자나 은행이나 아니면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샀다라고 꼬집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국민연금에서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또 조금 더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 기사 이후에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이제 반박 기사가 나와서 더 늘리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아직 뭐 얘기가 확정이 되진 않은 거군요. 네,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오늘이 1월 28일인데 제가 보고 있는 그 뭐 뉴스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00원 가까이 근처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환율 변동성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저해할 위험은 없을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환율이 높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환율의 변동성을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죠.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환율이 변동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한 17원 정도의 변동폭으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증시의 가령 뭐 3%나 5% 정도의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환차익으로 그걸 다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투자하기에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을 좀 도외시할 수 있는 그러한 환율인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거든요. 원금도 보장해주고 안정적인 국채가 4%가 넘는데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대한민국 투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엔화하고 동조화 현상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BOJ에서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 생각보다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원화도 똑같이 강세 현상을 보였죠.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를 올해 상반기에 5,600포인트 내지는 뭐 5,000포인트 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런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 결국에는 기초 체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성적표를 원달러 환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통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또는 성장성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지금 5,000포인트를 넘어서 6,000포인트 또는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5,000포인트 중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가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B2가 또 29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수 고점 부분에서 늘어난 이런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에 그럼 키운 위험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29조 원이라고 하는 자금은 어떻게 보면 악성 대기 매물 자금이다라고 표현할 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찍고 지금 5,100포인트를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나만 못 벌었네라고 하는 포모 증후군, 그렇죠. 포모 증후군이 나오면서 신용미수라든지 뭐 담보대출을 통해서 계속 풀로 땡겨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상승장에서 미수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반대로 조정장이라든지 증시가 꺾일 때는 사실은 지옥문이 열리는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주가가 1%만 빠져도 사실은 이렇게 신용미수라든지 담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체감은 3% 내지는 뭐 4%씩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지수가 5% 정도 밀려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는 5% 밀리면 뭐가 나오죠? 반대매매 나오죠. 반대매매가 나오게 되면 반대매매를 통해서 물량이 나온 그 물량이 또 증권사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금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반대매매가 전개가 되면서 내려올 때는 자유낙하급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상승장일 때는 계단식의 상승을 통해서 올라왔었던 증시가 만일 5% 정도의 지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매매에 관련돼 있는 거 또는 B2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9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게 되면 문은 좁은데 사람이 많게 되면 압사에 대한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패닉셀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B2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하신 포모,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인해 나만 소외됐던 포모 느끼는 개인분들이 점차 많아지는데 소외된 중소형주 순환매 장세는 언제쯤 오는 걸까요? 여전히 주도주는 대형주인 건가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만의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이익 쏠림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또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형 서버 기업들, 또 원전, 조선 이런 쪽에서의 돈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안한 중소형주보다는 확실한 매출회사의 숫자를 찍히고 있는 대형주에 몰릴 수밖에 없다. 환율 높죠? 대변동성 크죠? 당연히 대형주들은 방어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중소형주의 순환매는 언제쯤 오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손수건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계신 바닥에 손수건을 쭉 펴서 내려놓으신 다음에 손수건의 정 가운데를 잡고
천천히 올려보시면 가운데가 대형주입니다. 실적을 정말 잘 내고 있는 대형주들은 주가 흐름과 동일하게 올라오죠. 하지만 중소형주 또는 실적이 안 되는 꿈을 먹고 사는 중소형주들은 바닥에서 움직이지만 올라오는 움직임이 아니라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밸류가 이 정도는 밸류를 받아도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손수건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2등 종목, 3등 종목은 조금씩은 올라오겠죠. 이 1등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밸류 값을 다 받았을 때 저는 2등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말 퀄리티 있는 중소형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것 역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빈집털이성 자금 유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퀄리티 있는 중소형주 찾으셔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어려움 없이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산, 조선, 자동차, 반도체 섹터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파트너 섹터가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쓸어 담고 있는 거죠. AI 인프라 때문에 HBM이라든지 D램의 가격대가 폭등하고 있죠. 올해 2026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금액을 1,800억 달러까지 조준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산하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폴란드 쪽에서의 대규모 계약 이후에 지금 유럽 쪽으로 또 중동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으니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성장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종목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픽한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또 구조적인 성장을 같이 두루 겸비한 그런 종목들을 산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수주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의 매출이라든지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계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산업은 장기적인 그런 계약을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계산을 미리 해놓고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그럼 여쭤봤으면 그래서 그럼 대표님이 지금 올해 1분기 주식투자 유망 섹터, 유망 종목 어디를 보고 계신 거죠?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작년 상반기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굉장히 핫했죠. 그렇죠. 그 조방원이라고 하는 핫했었던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계속 또 전개되어 오면서 어떤 섹터는 좀 쉬었고 어떤 섹터는 또 계속 갔는데 저는 조방원 플러스 반바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선, 방산, 원전, 플러스 반바지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인데요. 바이오하고 2차전지는 올해 1분기는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 반도체하고 로봇은 앞서 CS2026에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크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HBM4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제 소식은 삼성전자가 금요일이었군요. 금요일 소식은 삼성전자가 2월 달에 엔비디아의 HBM4를 양산해서 납품하겠다. 네,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삼성전자에서 HBM3 2단에 대한 양산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반박 기사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건은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박 기사는 없거든요. 그 얘기는 진짜란 얘기인 거든요. 그러면 HBM4에서 SK하이닉스보다 한 발 더 엔비디아 쪽에 다가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쪽은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와 2차전지와 로봇 앞에 있는 조방원도 포함인 건가요? 맞습니다. 조방원 포함해서 반바지로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